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출 어게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 어게인 강의는 원래 이제 4주 과정으로 늘 했어요, 매년. 그래서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보시는 건데, 이번에 원래 토요일 날 합니다. 앞으로 아시죠?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제 기출 변형 강의를 종강을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주차가 모자라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한 주를 먼저 땡겨서 일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3주는 전부 다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출 어게인은 우선 이 강의가 이제 왜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강의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기마다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방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기출 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출 어게인 강의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걸 잘 결정하시고 보셔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제 강의가 3월부터, 그러니까 1일 3월에 하는 이론 완성반을 제외한 3월부터 하는 모든 강의는 전부 다 기출이랑 관련된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기출 어게인을 할 때에도 이 시기에도 기출을 이제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만 보는 것보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반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3월에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10주였나요? 12주였나? 12주였죠. 아무튼 영역별로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영역별로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전체적인 각 특수교육학의 하위 영역의 하위 이론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랑 그 체계적인 틀 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또 분석해 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이 기출 어게인은 그런 식으로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냥 연도별 순서대로 쭉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의 그 기출 문제를 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특수교육학 영역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출 어게인을 볼 때는 뭐 어떤 특정 영역을 정리하고 그걸 또 뭐 문제를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문제를 볼 때마다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그때그때 확인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에 또 효과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시험을 보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달 후쯤에 보시는 그런 시험을 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출을 계속 시간 안에서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보는 것이랑, 그 다음 기출 어게인을 하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 뭐 쓰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선은 유초중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매주 2년치의 기출 문제를 유초중 순서로 다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과정 문제, 유아특수교육 개론이라던가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등은 초과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공통으로 보는 특학 문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도 중등에서만 다루는 뭐 전환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교육과정 중등에 해당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게 나왔구나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학에만 초점을 두고 볼 것이고요. 이제 특학 문제가 이제 나오면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연도별로 보면서 이제 계속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어떠한 내용의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틀을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방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기 전에 계속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 무조건 반복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그만큼 강의를 듣는 시간 동안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반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매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인출을 머릿속으로 한다. 내가 입 밖으로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인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요 테마와 주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보시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답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키워드라던가 답안 작성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답안 작성이랑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는 쭉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그 연도의 순서대로 그냥 다양한 영역을 보면서 좀 빠르게 좀 밀도 높게 압축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이때 주의할 점은 기출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봐왔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냥 딱 보고 아 이거 답은 이거다, 이거의 답은 이것이다 라고 그냥 내가 봤던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떠올리고 답을 확인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푸시기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절대 똑같은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의 답을 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봤던 문제더라도 지금 저랑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볼 때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풀려고. 그래서 봤던 문제고 알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다시 읽으려고 계속 신경을 쓰시고 집중을 해서 이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방향을 파악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 아 이거 알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려고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눈에 익고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알겠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알겠다는 게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계속 스스로를 계속 관찰하시고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계속 이제 놓치지 말고 보시면서 집중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강의 시간 동안도 완전히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언제보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기출 어게인은 어느 정도 영역별로 정리가 되었다는 걸 전제하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매년 보면은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셨거나 사정이 있어서 좀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도 이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4주 과정이고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열어드린 거 제외하고 우리가 직강에서 같이 하는 게 지금 8년치죠. 그래서 이 안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보셔도 정말 상당한 양의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진짜 뭐 사실은 조금 과장하자면은 이 8년치에 나온 기출만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본다고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시험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4번을 만날 건데요. 그 시간 동안 보는 내용만큼은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최대한 나도 스스로 머릿속으로 반복하고 보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매년 이렇게 첫 시간에 나눠드리는데 얇은 그 자료로 이렇게 답안 작성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표시해드린 게 있어요. 문항. 이건 이제 매년 연도별 할 때 나눠드리는 거고 올해 이제 25학년도 거 추가해가지고 또 나눠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한 5월 정도부터는 계속 첨삭을 해왔으니까 답안을 또 매번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 문장을 좀 잘 쓰고 그래서 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력을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시험 때 잘 쓰실 것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외우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답안 작성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지금 상태,
그 다음에 나의 특성, 나의 장단점을 잘 보시고 답안 작성에 좀 자신이 없다. 나 답안 작성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답안 작성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이만큼이 있어도 그걸 잘 문제에 맞게 작성하지 못하면 그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면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작성이 중요한데요. 답안 작성이. 근데 특히 나는 진짜 지금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도 좀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답안 작성 연습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기에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답안 작성에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일정하게 그냥 매일 2문제 이런 식으로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엄청 커요. 매일 2문제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든 나는 매일 2문제 매일 3문제 그것도 안 되면 매일 1문제라도 답을 제대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걸 열심히 이제 제대로 연습하는 걸 매일 조금씩 하겠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사실 기출문제가 모든 문제가 답안 작성이 중요하고 답안 작성이 어렵고 하지 않거든요. 또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또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외우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문제는 문제 상황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답안 작성 조건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좀 골라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써볼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선별해서 봐야 될 때 활용해서 보시고요. 답안 작성도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부터도 하루에 1문제, 하루에 2문제 이렇게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 강의는 그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고 복습을 무슨 요일날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꼭 정하세요. 지금은 진짜 반복이고 무조건 그 다음에 시간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버리는 시간 없이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도 필요 이상의 복습을 또 하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복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복습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최대한 120%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볼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18학년도부터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13학년도부터 17학년도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제공이 될 거니까 그거도 틈틈이 활용하셔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자료, 기출문제, 연도별 문제 이렇게 그대로 드릴 거고요. 해설은 저는 기출 어게인 할 때는 막 긴 해설 그런 거 여러분 이미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 각자 자료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설 기출 어게인은 이제 예시 답안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문제마다의 핵심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보면은 여기 연도별로 제가 옆에다가 해설지 옆에다가 보면은 이렇게 테마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보면서 인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해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해야 되는 거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주쯤에 이제 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거 드릴 겁니다. 연도별 출제 영역표, 연도별 출제 영역표, 연도별 테마 리스트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연도별 출제 영역표, 영역별. 아무튼 여러분 특수교육학 하위 영역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출제된 거 하위 주제별로 리스트 있는 거 드릴 거예요.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쯤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료 나가고 매주 나가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강으로 오는 선생님들은 매주 9시부터 하잖아요. 지금은 좀 이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오늘은 좀 지체가 됐는데 9시부터 해서 유초 중 볼 건데 유초는 그냥 A, B 합쳐서 봐요. 그래서 기출 어게인은 그냥 딱 그렇게 정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유 보고, 그 다음에 초등 보고, 그 다음에 중등은 A, B 각각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A 보고, 쉬고, B 보고, 그리고 점심시간하고 또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도 좀 알아두시고 보시도록 하겠어요. 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안내해드리고요. 우리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기출 어게인 할 때는 하루 종일 우리가 진짜 저에게도 미션입니다. 매주 2년치의 기출을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거 저에게도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첫 시간 2018학년도 볼 거고요. 먼저 오늘은 지금 이제 첫 시간은 2018학년도 유아특수 문제 A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 주제는 개별화 교육계획이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이랑 관련해서 예전에 요렇게 요 당시에 지금 한참 전 문제니까 이제 예전 문제인데 요때 뭐 개별화 교육계획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라던가 요런 것들이 좀 나오다가 한참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개별화 교육 그러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개별화 교육 하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개별화 교육은 전부 다 뭐 외우시면 돼요? 법적 근거 외우시면 됩니다. 법. 그래서 특수교육법에 있는 법적 근거, 요거 이제 확실하게 외우시면 사실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문제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이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뭐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팀 구성을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구성 요소. 이게 단골 주제예요,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해서는. 그래서 물론 나머지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법이랑 관련해서 기출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건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 뭐 빠진 걸 써라, 들어가야 되는 걸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구성 요소 중에 여러분 자주 기출문제로 언급되는 거 뭘까요? 교육 목표.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에서 우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는데, 그 교육 목표도 매이거에 따라서 그 목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죠. 이걸 자주 묻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행동지원에서도 같이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런 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계획 문제가 나올 때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은, 또 하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려면 여러분 그 학생에 대해서 뭐를 수집해야 되죠?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문제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정보 수집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하게. 그래서 주로 기출문제로 나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표준화 검사 도구에만, 주로 표준화 검사 도구만을 활용을 해서 뭐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면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은 표준화 검사 도구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하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게 거의 개별화 교육계획 그러면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 바로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소문항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 중에서 진수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써라. 그러면 요럴 땐 여러분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를 그냥 그 용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초 같은 경우도 기입형과 서술형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입형에 해당하는 거죠. 용어만 단답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한 게, 기입형이나 이런 단답형은 사실 단어만 쓰면 되는 문제니까 어찌 보면 답안 작성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오히려 점수 깎이기가 좋은 게,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는 용어 틀리면 무조건 틀려요. 서술형은 약간 내가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 문장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뭐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용어를 쓰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용어를 조금이라도 틀리게 쓰면 그냥, 특히나 법정 용어는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기입형이다, 단답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답 쓰실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더 생각하셔서 정말 확실한 용어인지를 점검하시고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땐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 주어진 걸 표시해 보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학생의 무슨 사항? 인적 사항.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의 무슨 수준?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육 목표.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이렇게 지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목표 아래 뭐 있어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있죠. 뭐가 빠졌어요? 평가에 대한 게 빠졌죠.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특히 평가에 대한 거 법에서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평가 방법, 평가 전략 이런 거 아니죠. 뭐라고 써야 돼요? 평가 계획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요소랑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 다음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개별화된 어떤 교육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법에 보면은 요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제공할.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법은 꼼꼼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의 요소가 이렇게 나온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보시면 메이거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진술의 3가지 요소.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먼저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잘 알아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래서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라고 풀면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나와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써도 그렇거든요. 써도 내가 이런 걸 왜 써놨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다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우리가 연도별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풀 때도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그거도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그거대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중에서 뭔가를 쓰라고 하면 먼저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먼저 뭐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뭐 수학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였을 때 무슨 시간에, 이건 뭐예요? 상황.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학생의 행동이 지금 수행되었다,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기준. 근데 기준은 책에 따라서 수락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4가지 요소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면 돼요? 학습자, 학생의 이름. 요거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4가지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생각하고 이 문제는 뭘 물었냐면 기억에서 각 요소에 해당하는 진술 내용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 유특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유초에서 조금 더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중특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정말 뭐 부연 설명하고 이럴 거 없어요. 해당하는 내용만 제시된 걸 그대로 찾아 쓰면 돼요. 근데 또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딱 이거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찾아 쓰라고 했는데 뭔가 그대로 쓰기엔 너무 많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찾아서 그걸 약간 요약해서 쓰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문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문제에서 뭐에 근거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걸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제랑 상관없이 문제에서 물은 이런 표현만을 가지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가 좀 필요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찾아 쓰시라고 했든 근거를 하라고 했든 뭐 어디에 근거하라고 했는지 근거한 것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찾아 쓰라고 한 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지 요약해서 써야 되는지는 전부 다 뭐에 따라 달라요.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문제가 준 정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여서 항상 모든 문제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도 또 첫 시간이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 보시면은 교사가 숟가락을 잡은 진수의 손을 잡고 입 주위까지 가져가 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교사가 손가락을 잡은 진수의 손을 잡고 입 주위까지 가져가 주면이 뭐예요, 여러분? 조건, 상황. 그래서 그거 그대로 찾아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3일 연속으로 10회 중 8회는 뭐죠? 기준. 구분해서 쓰시고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 행동. 그래서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과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건 다르죠. 왜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음식을 당연히 먹는 거면 음식을 입에 넣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도 어떻게 써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써주어야 됩니다. 뭐 잘 먹는다 뭐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쓴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 확인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랑 같이 나온 게 촉진법이 나왔어요. 촉진. 반응 촉진법. 촉진도 여러분 이제 촉진. 이렇게 이제 문제마다 소문학마다든 뭐 아무튼 문제마다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전체 틀을 빠르게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촉진. 여러분 그러면 촉진이 있죠? 촉진은 촉구. 촉진은 무조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ABC가 있으면 여러분 ABC 행동 지원의 ABC에서 촉진은 여기에 B가 뭐예요 여러분? 행동, 반응이죠?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 되도록? 정반응이 되도록 선행자극만 이렇게 제시했을 때 정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학생에게 선행자극은 선행자극이고요. 이 선행자극 제시하고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니까 촉진은 언제 제시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도움, 모든 단서, 모든 뭐 힌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촉진이 되는 겁니다. 반응 촉진이든 자극 촉진이든. 그래서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것은 촉진이 되는 거예요.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촉진을 보실 땐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촉진에 뭐가 있어요? 유형, 종류라고 하자면 유형이라고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무슨 촉진이 있죠 여러분? 반응 촉진이 있고 자극 촉진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 반응은 학생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의 어떠한 반응이 정반응을 유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뭐 숟가락으로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사가 이제 먹어볼까? 숟가락을 잡고 먹어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촉진이에요? 언어적 촉진. 그 다음에 학생한테 얘가 이제 말로 뭐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되게 숟가락을 잡고 잘 먹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하는 것처럼 너도 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촉진? 시각적 촉진. 그 다음에 숟가락을 잡고 먹어야 되니까 교사가 숟가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촉진? 자세 촉진. 아니면 숟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요. 이런 거.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손짓이나 아니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이 되면 그건 자세 촉진 또는 몸짓 촉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그 다음 무슨 촉진이 있죠 여러분? 시범, 모델링이 있죠. 시범 모델링.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이거도 종종 헷갈리시는 게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정반응이 뭔지에 따라서 이 시범 촉진의 예를 조금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범 촉진은 그 행동이 뭐 말로 하는 거든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행동이 말이든 진짜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시범 촉진은 교사가 그냥 아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반응 자체. 우리가 거기에서 그 문제 상황에서 표적으로 삼은 목표로 삼은 정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범 촉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건 함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줘도 그게 정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그거는 시범 촉진 아니에요. 정반응을 보여주기. 그러면 시범 촉진이에요.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거 무슨 촉진? 신체적인 촉진.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촉진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따라 위계가 사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각적 촉진이 조금 더 개입이 많을 수도 있고 언어적 촉진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완전 고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방식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개입 정도라던가 강제성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종류. 자, 그 다음에 자극 촉진. 여기에서의 자극은 우리가 이제 정반응을 할 때 주어지는 어떤 핵심 자극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얘가 정반응을 하려면 이 자극만큼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파악하고 변별해야 된다라는 그 핵심 자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사물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학용품을 두는 곳, 여기는 뭐 옷을 두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학생이 그렇게 위치에 맞게 내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게 정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때 학생이 구분해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적절한 위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관련을 해서 촉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 촉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예시를 쓰거나 파악을 하려면 그 정반응을 하기 위해서의 핵심 자극이 뭐냐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구분되는 종류가 자극, 뭐랑 뭐가 있죠?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외 촉구는 가외 자극 촉구랑 똑같은 말로 쓰죠. 자극 내 촉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그 핵심 사항이 있어요. 요소가. 그러면 그거 자체로 변화를 주거나 강조를 주거나 해서 촉진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자극 외는 우리가 이제 파악한 핵심 자극이 있죠. 여기에다가 자극 외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키워드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자극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위치, 각각의 위치를 변별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여기에다가 뭐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뭐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스티커 붙여주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 부분이라는 것을 뭐 사진으로 붙여주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사진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사진을 사용했다고 여러분 무조건 시각적인 촉구 전혀 아닙니다. 시각적인 촉구는 이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니까 장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거니까 사진이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사진이 많은 예로 나오는 것이지 시각적인 촉구도 사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림 카드로 할 수도 있고 뭐 다 가능해요. 시각적인 요소라면 다 가능하고요. 사진 또한 자극 외에서 추가적인 자극의 종류 중에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 그림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나는 사진이면 무조건 시각적 촉구라고 생각한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 촉진의 기본 개념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촉진 유형 보셨죠? 그 다음에 촉진이 나오면 무조건 세트. 모든 촉진은 뭐 하는 거예요? 용암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촉진에 대한 유형이고요. 모든 촉진은 무조건 용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암은 이제 같이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서서히 이제 줄여나가는 걸 용암이라고 하는데 모든 촉진은 용암시켜 나가기 때문에 용암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용암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도 부를까 여러분? 모든 촉진은 그냥 다 그렇게 용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촉진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촉진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이론서에 많이 나오는 게 촉진 체계, 사용 체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다 비슷한 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기출에서 보면은 촉진에 대한 문제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기출에 보면은 촉진에 대한 유형을 물을 때든 촉진에 대한 방법이나 용암법을 물을 때든 항상 일관되게 용암법 중에 하나를 써라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 촉진법을 써라. 여기는 이제 반응 촉진법의 유형을 써라 이랬지만 이 반응 촉진법의 유형이라는 이 출제자가 표현한 이 말이 촉진의 유형을 진짜 말하는 건지 촉진 전략을 말하는 건지는 문제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묻지 않을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용암법에서도 이제 촉진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 촉진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용암법이 아니라 뭐 유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고정시켜 놓고 보지 마시고 이제 뭐라고 이제 촉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런 촉진의 유형 중에 하나를 쓰라는 것인지 용암법 중에 하나를 쓰라는 것인지는 문제 상황에 주어진 상황과 예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용암법도 이제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암법도 여러분 나눠가지고 반응 촉진에 대한 용암법이 있고 자극 촉진에 대한 용암법이 있습니다. 반응 촉진에 대한 용암법 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반응 촉진은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촉진을 제공하는 위계에 따라서 여러분 점점 처음에 학생에게 최대한 필요한 만큼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필요 이상의 촉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도움을 주고 점점 줄여나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최대, 최소 촉진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학생이 스스로 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처음에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하고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촉진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은 최소, 최대가 되고 최소, 최대가 되지만 최대가 돼서 학생이 정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없애가는 방향이 다른 거지 결국은 모든 촉진을 이제 없앤다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죠? 시간 지연. 자, 여기에서 시간 지연은 여러분 시간 지연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촉진의 한 방법으로, 용암법의 한 방법으로도 나오고, 여러분 어디에도 나와요? 의사소통장애에서 전략으로도 나오고,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든 시간 지연이라는 건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미루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기다려주는 건데요. 그 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려주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반응 촉진을 용암하는 시간 지연은 뭐를 미루는 거예요? 촉진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촉진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초 있다가 제공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3초 있다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촉진이 자극이 제시가 되고요. 그죠? 자극 제시가 되고 촉진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조금 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그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의미는 촉진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이제 미루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촉진을 제공하지 않고 시간을 좀 지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 그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지연을 쓸 때는 어떤 시간 지연을 쓸 때 첫 번째 단계는 몇 초 시간 지연? 0초 시간 지연으로 모든 시간 지연 전략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0초 시간 지연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0초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안 기다려요? 그럼 여기는 0초라고 하는 건 뭐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촉진을 제공하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0초라고 하는 건 뭐랑 뭐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자극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뭘 제시하는 거예요? 촉진을 그냥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초 시간 지연이랑 똑같은 말 무슨 촉진이라고 해요? 동시 촉진이라고 하는 거죠. 의미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0초 시간 지연이 있고 첫 단계고요. 그 다음 딱 시간 그냥 앞으로 계속 이 전략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때 정해진 시간만큼 동안만 계속 기다려주는 걸 반복하자. 정해두자. 그건 무슨 시간 지연? 고정 시간 지연. 그 다음에 이 시간 지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0초 했다가 3초 했다가 뭐 7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점차 매 단계마다 그 전 단계가 이제 수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계속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자. 그건 무슨 시간 지연? 점진적 시간 지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반응 촉진에 대한 용암법 뭐 있죠 여러분? 무슨 촉진에 대한 용암법이에요? 신체적 촉진에 대한 용암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안내라 그래요? 점진적 안내.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 앞으로 이제 연도별 볼 때 자주 보실 거예요. 되게 자주 나왔어요 생각보다. 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점진적 안내는 여러분 많은 반응 촉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체적 촉진을 점차 줄여나가는 용암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안내는 이제 결국 뭐 접촉을 이제 하다가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도 위기가 많이 나뉘어지니까 접촉을 점점 줄여서 이제 알아두어야 하는 거. 점진적 안내의 마지막 단계는 무슨 기법이에요? 그림자 기법. 그림자 기법의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접촉 이씨 없이. 접촉하지 않고. 그러나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림자 기법을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그 단계는 학생이 독립적으로 하는 단계예요. 독립적이진 않아요. 독립적인 건 아닙니다. 아예 용암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림자 기법은 접촉을 하지 않고 교사가 할 것은 뭐예요? 옆에서 항상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촉진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촉진이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건 반응 촉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자극 촉진. 자극 촉진에 대한 건 여러분 자극 용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 촉진에 대한 용암은 그냥 자극 용암이다. 그래서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자극 내 촉진을 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줬던 것이나 이런 걸 점점 이제 흐리게 약하게 이제 감소시켜 나가는 거고 자극 외 촉진을 했었다. 그럼 그걸 점차 없애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확인해 봤고 니은에 적용한 반응 촉진법의 유형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체적 촉진으로 보세요 여러분. 키워드를 보시면 처음에는 신체적 촉진으로 시작하고 숟가락을 잡고 먹어보세요 라는 언어적 촉진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키워드가 뭐예요? 개입을 줄여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시를 보면 이건 촉진의 유형을 묻는 거예요? 용암법을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용암법을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을 때 어떻게 물었어요? 반응 촉진법의 유형을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용암법을 물으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출제한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을 물으면 무조건 이거 반응 촉진 전략 뭐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촉진 전략은.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상황을 잘 보시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렇게 보셨고 2번은 여러분 통째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유치원 교육과정 문제라 넘어가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요거도 우리 진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도별로 보다 보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연도별로 출제되는 그런 흐름을 계속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파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 보면은 자기교수법 지금 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해에 초등이나 중등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년 2년치를 보니까 우리 오전에 봤던 건데 오후에 또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연속적으로 매년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기출이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요런 게 계속 진짜 최근에 많이 반복됐구나 라는 걸 보시고 그런 내용을 또 이제 공부하실 땐 조금 더 잘 봐두시고 이러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3번의 소문항 1번 바로 볼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교수법을 잘 이제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에 근거하여서 나의 민수에게 적용한 지도 방법의 명칭,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시험 문제로 지금 이걸 진짜 푼다면은 뭘 쓸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명칭이니까 정확하게 1번에는 정확한 명칭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활동 내용은 이제 이 활동의 각 단계의 키워드를 생각해서 문제 상황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교수법 여러분, 요거도 이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인지적 모델링을 합니다. 인지적 모델링은 뭐예요? 자기교수는 여러분, 요거도 일단 자기교수잖아요. 명칭은 자기교수. 자기교수의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 자기교수. 내가 나 스스로를 교수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행동이 있거나 과제가 있거나 내가 뭘 해야 될 때 나 스스로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자기 교수는 스스로에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나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지. 여기 밑줄 해야지. 이거 다 스스로 뭘 쓰는 거예요? 내적 언어. 스스로 내적 언어를 사용하여서 내적 언어가 그래서 키워드죠. 그래서 내적 언어를 써서 나 스스로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나 스스로에게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행동은 보여줄 수 있지만 머릿속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인지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학생이 해야 되는 내적 언어는 뭐예요? 책을 꽂아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사용해야 되는 내적 언어죠. 그래서 교사가 이걸 이제 처음에는 보여줘야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교사가 큰 소리로 내적 언어를 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외현적 지도래요. 외현적 지도. 이때도 이제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사가 다시 한번 교사가 큰 소리로 책을 꽂아요 라고 말을 하고 그때 민수는 교사의 말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책을 꽂는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있죠. 인지적 모델링이랑 외연적 지도는 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우선 주도를 하고 학생은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로 가면은 전부 다 여러분 자기지도를 자기 교수라고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지도. 그래서 남은 3, 4, 5단계는 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이 스스로 내적 언어를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속으로 내적 언어를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외현적인 거는 자기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민수는 무슨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면 되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단계별로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예시를 주고 그 사이에 들어갈 무언가를 써라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죠.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공부한 거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운 거에서는 키워드만 생각하고 이 문제의 맥락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쉬운 게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민수가 점점 작은 목소리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3단계 괄호 아래 들어가는 거는 무슨 말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가장 문제에 딱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 중간에 있는 내용을 뭔가를 중간에 들어가는 걸 써야 되면 항상 그 앞뒤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쓰고 뭔가 예시가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쓰고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기 지도의 외현적 감소라고 했는데 요거는 책에 따라서 뭐라고 돼요, 여러분? 용암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계명은 또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왜 구분해서 봤냐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쭉 보시겠죠. 최근의 문제들은 자기 교수에 대한 문제 상황을 줄 때 아예 교사가 하는 것, 학생이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해 놓고 그걸 구분해서 쓰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수는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 각 단계에서 학생은 뭘 하고 교사는 뭘 하느냐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3, 4단계 있죠, 여러분. 3, 4단계. 3, 4단계에서 교사는 뭐 할까요? 학생이 하는 것을 관찰, 피드백.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거.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교수법 점검해 보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에 1번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4번에 2번 보시겠습니다. 4번에 2번은 이건 이제 유특 문제라서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는 달라요. 그런데 유특 선생님들은 이제 언어 지도하는 데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초중 선생님들은 여러분 바로 이제 의문인식 과제 유형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뭐가 생각나는데 무슨 장애? 학습 장애에서 뭐 할 때 공부해요, 여러분? 학습 장애에서 교수 영역으로는 무슨 영역? 교과 영역을 학습 영역으로는 뭐예요? 읽기. 읽기에서 그죠? 읽기에서 뭐 할 때 의문인식 어쩌고가 나와요, 여러분? 읽기에 교수 영역이 있죠. 읽기의 교수 영역 크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기의 교수 영역 크게 몇 가지 있죠? 5가지. 제일 먼저 무슨 기술? 읽기 선수 기술. 그 다음 뭐예요? 단어 인지. 단어 인지.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읽기 이해.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면은 그게 어디에 뭐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지만 어떤 문제들은 그 큰 맥락 안에서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면서 모든 세세한 내용을 점검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 머릿속으로 구조 이런 것들은 계속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그 의문인식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서 다루는 거예요? 읽기 선수기술. 그럼 읽기 선수기술에 다시 읽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갖춰져야 되는 선수기술. 제일 먼저 무슨 인식? 프린트 인식. 무슨 지식? 자모 지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문인식. 그 다음에 구어를 통한 듣기 이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의문인식이 있고 요 읽기 선수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문인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문인식 공부할 땐 우린 뭐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의문인식? 의문인식의 의미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인식의 의미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의문인식의 의미를 너무 작게도 너무 또 넘치게 보셔서도 안 되는데 의문인식은 그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정의를 보자면 무엇을 뭐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키워드 말, 소리를. 그래서 의문인식은 여러분 소리가 들어가죠. 말마다 글자마다 갖고 있는 소리를 뭐 하는 능력이에요?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말소리 식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글자는 이 소리를 갖고 있네. 식별하고. 그래서 이 글자랑 만나면 이 소리가 나겠구나. 이 글자랑 이 글자에서 이 소리가 빠지면 이 소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의문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말소리를 식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둬야 되는 건 의문인식 훈련에 대한 거예요. 훈련을 할 때 의문인식 훈련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 의문인식의 단위를 다양하게 해서 하기도 하고 의문인식의 또 훈련 과제 유형을 또 다양하게 하기도 하죠. 의문인식의 단위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제일 작은 단위부터 보면 소. 그죠? 그 다음에 좀 나누면 뭐 초성, 가군, 음절체, 종성. 그죠? 이렇게 해서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각 과제별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각 과제별 키워드. 그래서 뭐뭐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뭐뭐로 끝나는 뭐예요? 과제 유형. 그거 이제 또 바로바로 과제 유형의 키워드 보고 구분되셔야 돼요. 뭐죠? 변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서 음소리를 무엇을 단위로 하든 첫 소리가 뭐냐, 가운데 소리가 뭐냐, 끝 소리가 뭐냐, 전체에서 한 소리를 떼내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분리. 분리랑 분절만 잘 구분하면 헷갈릴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분리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떼내도록 한다라는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분절. 얘랑 친구가 뭐예요? 합성. 그래서 분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나누어서. 합성의 키워드는 뭐예요? 합쳐서. 얘네가 반대인 거죠. 얘네가 친구예요. 그 다음에 바꿔서는 대치. 빼고는 탈락. 되시겠죠? 키워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뭐 이제 전공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학습장에서 나오는 요런 틀에 따라서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도 사실 그 다루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쓰라고 했어요? 과제 유형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제 유형을 꼭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도 문제에서 묻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써도 뭐 만약에 단위만 따로 써라 이런 게 강조가 되어 있으면 단위만 써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밑줄에 전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과제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써도 맞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봤을 때 여기에서 과제 유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에도 과제 유형만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출제자가 밑줄을 전체적으로 다 해놔가지고 여기에서 의도한 게 뭐 다 포함을 해서 쓰라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은 것은 과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과제 유형을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맞는 답이고, 거기에 만약에 나는 음소 뭐뭐 이렇게 썼다. 그래도 이제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보세요, 여러분. 자, 곰에서 미음을 빼고 말하면 과제 유형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키워드가 뭐예요? 빼고. 그죠? 빼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넣으면.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 넣으면이 아니라 대신 넣으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대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위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요건 단위가 뭐예요? 곰에서 미음을 뺀다 그랬으니까 소. 그 다음에 기역 대신 키읔이라고 했으니까 음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이거도 이제 유특에서도 은근히 자주 나왔고요. 요거도 우리 유특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할 때 보는 걸까요, 여러분? 리을과 같이 말소리 오류를 보인다. 자, 그러면 말소리 오류, 그럼 바로 의사소통에서 무슨 장애예요? 의사소통에서 무슨 장애죠? 조음장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음장애 부분을 또 이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음장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음장애를 보이는 유아를 위한 중재계획이다. 아, 그러면 조음장애 중재에 이런 게 있구나. 머릿속으로만 우리 한번 크게 떠올려 볼까요? 조음장애 중재 그러면 여러분 먼저 어떤 법이 생각나세요? 크게, 큰 틀, 접근법. 그죠? 그래서 첫째, 예전부터 하는 거 개별음소에 초점을 두고 교정하려고 하는 거 무슨 접근법? 전통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변별자질이랑 의문변동 들어가는 거 언어인지 접근법. 그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말들,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거, 일반화를 항상 고려하는 거, 올해 시험 문제로 나온 거 중등에서 무슨 중심 접근법?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 그 외에 기타 등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 일반화시키는 거 등등등이 있는데,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접근법은 그런 접근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나의 기술된 중재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를 딱 보시면서 이게 무슨 접근법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분명히 키워드가 있겠죠. 여기에서 무슨 접근법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 훈련 단어. 조음장애 중재를 할 때 핵심 단어와 훈련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짝짝극 기법. 그죠? 그래서 짝짝극 기법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출하고 반복하고 하실 때는 짝짝극 기법이 딱 나오면 최소한 뭐를 해보면 좋을까요? 짝짝극 기법은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언어인지적 접근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접근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전통적 접근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법에 짝짝극 기법이 여러분 가장 자주 나왔고요. 기출문제로 실제로. 그 다음에 은근히 또 여러 차 한 두세 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조음점 지시법. 조음점 지시법은 뭐예요? 그 개별 음소가 조음이 되는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다 전부 다 전통적인 거는 여러분 뭐 음은, 음소를 점점 이제 확장을 해서 하는 언어적인 어떤 단위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뭐 점근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운동적인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접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두 다 무엇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학생이 보이는 개별 음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개별 음소. 그래서 개별 음소의 교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개별 음소의 교정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언어인지적인 거엔 다시 뭐랑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변별 자질 접근법, 음운 변동 접근법이 있고요. 이 둘은 각각 무엇을 바꿔주려고 하는지의 내용은 다른데 둘의 공통점은 개별 음소 자체를 교정하는 개별 음소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보이는 오류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패턴, 양식. 근데 이제 변별 자질 접근법은 자질이라는 것에 대한 패턴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음운 변동은 잘못된 오류 음운 변동 패턴을 보고 그걸 없애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 같은 경우는 조음을 하는 것도 학생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연습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떤 표현이나 용어들을 고려를 하고 항상 그것이 일반화될 것을 고려해서 지도하자라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 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나를 보시면은요, 짝짝의 기법이죠. 그래서 유아가 발음하지 못한 음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핵심 단어는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도 꼭 외워두셔야 되죠. 표적음을 10번 중 몇 번 이상? 9번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실제로 일부 책에서는 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 이게 뭐 특별히 막 사회적으로 수용돼야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음소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조음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음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번 중 적어도 9번은 정조음한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정조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단어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목표 단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보이고 잘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적음을 3번 중 적어도 몇 번? 2번은 오조음을 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짝짝의 기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학생이 지금 만약에 스 발음을 못해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스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잘 못하는 스만 갖고 하는데 스가 들어간 발음이 되는 다른 거를 활용하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걸 활용해서 같이 적용한다 라는 것이 이제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맞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들었을 때 훈련 단어와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같이 짝지어서 할 때 구분이 돼야 돼요. 딱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어두와 어말 위치에 각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한 곳에만. 그래야 딱 변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틀린 부분이다. 그 다음 여러분 요거도 보시면, 자, 요거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호 중에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라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걸 찾고 고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유를 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치라고 했을 때와 이유를 쓰라고 했을 때 답 자체는 내용이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고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틀린 것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수정해라 고쳐라 그러면 틀린 것만 그냥 고치기만 하자. 그걸 생각하세요. 틀린 것을 고치기만 하자. 고치기만 하면 돼요. 고쳐 쓰기만 하면 돼요. 고쳐 쓰기. 만 하면 돼요. 이게 왜 틀렸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틀렸는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두와 어말 위치에 각각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내포해야 된다. 한 곳에만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에 따라 아예 이 부분을 내가 고쳐 써서 맞는 문장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보일지를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도 여러분 제가 이 문제도 늘 뭐 첨삭까지 하거나 그럴 때 많이 하는데 은근히 이게 정말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요것이 이제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만 같은데 또 문장 쓰시거나 그럴 때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 주제는 뭐죠 여러분? 가의
자료를 보고 백분위와 신뢰 구간에 근거해서 해석하시오라고 했어요. 해석.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백분위에 대한 개념, 신뢰 구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해석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결과를 반영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쓰실 때 또 그냥 이제 좀 단편적으로 보시거나 문제를 제대로 이제 보지 않고 쓰시거나 하는 경우는 그냥 백분위의 정의를 쓰시거나 신뢰 구간을 쓰시거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가를 보고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반영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분위. 자, 백분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의 유형을 생각하셔야 되죠. 점수의 유형에서 백분위는 다른 점수랑 같이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성격의 점수예요? 뭘 보여주는 점수죠? 상대적 위치.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다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백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율. 백분율이랑 백분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분위는요. 백분위는 위. 혹시 헷갈리시면 위를 생각하세요. 위가 뭐예요? 위치. 혹시나 나 계속 백분율이랑 헷갈린다. 이 위치할 때 위예요. 이게 한자가. 위치.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분위가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하면 무조건 백분위만 또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백분위랑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표준 점수. 표준 점수 여러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나인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수 점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나인이나 여러 가지 지수 점수나 구분 점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백분위는 먼저 여러분 백분위의 뜻이 뭐예요? 전체를 몇 개로 나눠서 백등분을 해서 거기 위치하는 걸 본다는 개념으로 만든 용어인데요. 그렇다고 전체를 정수로 100개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100%를 보는 거예요. 100%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라는 걸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는 여러분 먼저 백분위의 단위가 뭐예요? 백분위의 단위. 퍼센타일. 퍼센타일은 해석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위를 쓰는 거예요. 해석해서 쓰세요 그러는데 3%타일이다 이렇게 쓰시면 그거는 그냥 단위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퍼센타일이라고 말로 쓰기도 하고요. 단위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 써도 됩니다. 퍼센타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백분위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것만. 백분위를 가지고 해석해서 써라 그러면 쓸 수 있는 방식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백분위는 학생이 100%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하위. 그죠? 여기는 지금 처리 속도니까 민지의 처리 속도 수준은 하위 X라고 할게요. X%에 위치한다. 해당한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당연하지만 앞에다가 무슨 말 써줘야 돼요? 하위.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할 때 뒤에 단위 뭐 써줘야 돼요? 퍼센트. 그죠? 하위 몇 %에 위치한다. 또는 요거 똑같은 말인데 바꿔서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위 몇 %에 위치한다는 건 여러분 정규분포 곡선에서요. 하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이다. 그런데 여기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100이잖아요. 하위 7%에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학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학생이 전체 몇 %만큼 있다는 거예요. 7%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은 전체 학생 수준이 아니라 학생보다 A보다라고 할게요. A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위 수준 또는 뭐 낮은 수준의 학생은 전체의 몇 %만큼 있다? X%만큼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어떤 게 더 매끄러울 건지 이 상황에서 아니면 선택할 수 있으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 뭐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여러분. 처리 속도 가에서 민지의 처리 속도 보세요. 민지의 처리 속도 보시면은 지금 백분위가 3이죠. 3. 그럼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말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지의 처리 속도 수준은 어디에 위치한다? 하위 3%에 위치한다. 하위 3%에 해당한다. 다 좋아요.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민지보다 어떻게 써야 돼요? 처리 속도 수준이 낮은 학생은 전체의 7%만큼 있다. 전체 7%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쓰셔야지, 자꾸 제가 많이 이제 첨삭할 때 고쳐드리는 게 자꾸 100명 중에 7등이다. 등수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100명 중에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건 빗대어서 이 개념을 그냥 이해할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해석해서 쓸 때 우리가 몇 등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 개념이지 그렇게 등수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늘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 100분위는 소수점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100분위는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0.3% 타일일 수도 있고 뭐 1.5% 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1.5등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다라는 거에 빗대지 말고 그냥 원래 개념으로 쓰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쓰는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100분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는 김에 여러분,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여러분, 뭐를 공부하셔야 되죠, 여러분? 의미, 개념, 정의, 의미, 그 다음에 표준 점수의 종류, 이런 것들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죠, 여러분? 의미. 표준 편차의 의미, 표준 점수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 아니라 그 점수가 이제 어디로부터? 정규 분포 곡선에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무엇으로 나타내어주는 표준 편차로 나타내어주는 점수들,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항상 표준 편차로 나타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어디에 위치했는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로 나타내도록 하는 점수를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고, 종류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점수, T점수, 기타 등등 지수 점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테나인, 구분 점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요? 9등급으로 나누어서, 요것도 여러분 언급이 되고 문제 상황으로 주어진 적이 있으니까 4%, 7%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는 퍼센테이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거 좀 어느 정도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상대적 위치 점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를 알려준 점수 보셨고,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은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여러분 특수교육 평가 공부할 때 뭐 할 때 어디에서 보죠? 신뢰도. 신뢰도 할 때 관련 개념으로 봅니다. 신뢰도. 신뢰도 할 때 왜 나오느냐? 신뢰도는 여러분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을 때 검사 결과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검사와 측정의 과정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 그래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 구간이라는 걸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차가 있다, 측정을 할 때. 그 개념이 뭐죠, 여러분? 측정의 표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 써요? SEM이라고 씁니다. SEM. 그죠? 그래서 측정의 표준 오차를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획득해서 얻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받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는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이지 이 학생의 진짜 점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측정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통해서는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여러분 무엇을 추정하는 구간이에요? 진점수를. 진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점수는 100점이다. 진점수는 8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진점수는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범위만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정의는 진점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추정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획득 점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데요. 추정해서 우리가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 도구마다, 이제 매뉴얼을 보면 다 검사 도구마다의 신뢰 정도에 따른 95%에 따른 85% 이렇게 신뢰 정도에 따른 무슨 점수가 있어요? 지점수. 거기다가 뭐를 곱해줘요? 측정의 표준 오차. 그래서 나오는 게 신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 여러분 왜 이런 공식을 쓰는지도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의미는 뭐예요? 진점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리 속도에 대해서 신뢰 구간 보시면 61에서 85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신뢰 구간도 우리 그냥 기억해 두고 그거에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사실 써도 돼요. 민지의 처리 속도에 무슨 점수가?
진점수는 뭐 진점수가 더 좋고 진점수는 몇 점과 몇 점 사이에 61점과 85점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앞뒤는 조금 바꾸셔도 그런 의미가 되게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시고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이 좀 자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거랑 또 실제로 써보는 게 다르니까 문장으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각자 판단해서 해보시고 또 하나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줬는데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61 플러스 마이너스 15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실내 구간 구하라고 하면 아시죠 여러분? 빼고 더하고 해서 구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 대화 내용 보시면 자 이거는 보세요. 이 문제는 나의 밑줄 친 기억 미음 중에서 틀린 내용 두 가지를 찾아서 이유 쓰라 그랬어요. 이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쳐 써라가 아니라 이게 왜 틀렸는지를 쓰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아, 이 문제에 대한 이유는 이 말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보세요. 자, 민지 어머니께서 지능검사 결과를 민지 편에 보내셨다. 여기에서 말한 지능검사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웩슬러 검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능검사는 여러분 우선 이 문제 상황에서 이 대화에서 얘기하는 이 지능검사는 일단 무슨 검사예요? 표준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에서 얘기하는 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규준참조검사예요? 준거참조검사예요? 규준참조검사예요. 그런 게 다 다뤄진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표준화 검사랑 표준화 검사라는 말과 규준참조검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규준참조검사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쓰일 때가 있어서 그렇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규준참조검사냐 아니냐는 규준참조검사냐 무슨 참조검사냐 준거참조검사냐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검사의 유형으로서 무엇을 검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구분하는 것이지 표준화되었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도 잘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대화 내용 보시면 이 검사는 민지의 지능을 또래와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이 문장이 바로 무슨 검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래와 뭐? 비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는 검사다?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검사다. 이게 바로 무슨 검사라는 거예요? 규준참조 검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점수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민지와 같은 또래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규준이 만들어져 있고 있죠. 여기까지는 무슨 검사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규준참조검사. 그 뒷부분은 규준참조검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나와 있는 키워드 실시 방법과 채점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요. 요 노란색은 규준참조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검사라는 거예요? 표준화 검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고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아, 이 부분은 규준참조 검사를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표준화된 검사를 말하는 표준화된 검사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구분이 되셔야 돼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지금 계속 규준참조 검사다, 표준화 검사다라고 했는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지표마다 백분율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라고 했어요. 중요하겠네요. 백분율 점수 산출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규준참조검사라는 맥락에서 백분율 점수 산출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게 어디죠 여러분? 백분율 점수가 틀렸습니다. 백분율. 백분율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틀렸죠? 틀렸을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틀린 문제가 있을 때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고치면 돼요? 백분율이 아니다 라고만 고치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물론 백분위가 대표적인 것이긴 하지만 꼭 백분위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백분율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백분율은 무슨 정보를 주는 점수예요? 절대적인 해석을 위한 점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백분율을 만약에 다른 말로 고치라고 했을 때 꼭 백분위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백분위가 대표적이지만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백분위를 포함해서 하자면은 어떤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뭐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뭐를 쓰라 그랬어요? 이유 쓰라 그랬죠. 이유를 쓰라고 할 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답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백분율이 아니라 백분위이기 때문에 틀렸다.
때문에를 쓴다고 틀린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건 이 틀린 부분이 여기가 왜 틀렸는지, 여기가 왜 틀린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 이유를 쓰라는 건 여기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은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학생 특성을 보고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그 문제는 지금처럼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법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마다 다른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백분율 점수가 틀렸다는 이유를 써줘야 되니까 백분율 점수에 뭐를 써주면 될까요? 의미, 특징. 백분율 점수는 절대적인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점수다, 또는 절대적인 정보를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지능검사 또는 규준참조검사랑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방향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정한 답안도 써보고, 고치는 답안도 써보고, 이유를 설명하는 답안도 써보면서 대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보세요. 민지의 검사 프로파일을 보니 민지는 시공간 능력이 제일 낮아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하면 하위에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다시피 한 학생이 검사를 했지만 각각의 척도별 결과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능검사가 이렇게 하위 척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학생의 무엇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장단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학생이 이 부분은 조금 장단점 또는 강약점, 학생이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강점이 되네, 이 부분은 좀 약점이네,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능검사는 규준참조검사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척도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지는 뭘 보고 파악하는 걸까요? 뭘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백분위를 보는 거, 백분위. 그래서 백분위를 딱 보면은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약점이 되는 거,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뭐죠? 가장 낮은 거 보면 돼요. 0.3. 시공간 가장 낮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언어 이해와 처리 속도. 상대적으로 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백분위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지는 시공간 능력이 제일 낮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것도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또 틀렸는데, 매달 이 검사를 실시해서 시공간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다. 요건 이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실 뭐 몇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매일이 아니고 매달 이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능검사는 우리가 학생의 인지 능력을 보는 거죠.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지 수준과 인지 능력을 보는 거지 성취도를 알아보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통해서는 매달 검사를 실시해서 여러분 보시면 시공간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는 무언가 한 영역에 대해서 성취가 되었는지 성취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능검사는 학생의 어떤 성취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그런 방향으로 쓰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검사에서 하는 이 시공간 능력 있죠. 이건 여러분 성취되는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학생의 인지 능력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취가 되는 영역이 아니며 성취가 되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방향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도 되게, 이 문제가 주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는 연습도 좀 잘 해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꼭 이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답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써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여러분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면 우리 좀 시간이 됐는데 A까지는 좀 볼게요. 여러분 내용이 좀 남긴 했지만, 자 6번 보시면 중역기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바로 요거는 이제 1번 소문항 보시면은요, A에서 사용한 환경중심 의사소통 전략과 B에 사용한 교수 전략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전략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먼저 1번 보시면 환경중심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MT, EMT 중에 해당하는 전략이구나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A 보세요. A 보시면 준혁이의 자발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해,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딱 글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이런 말들도 일부러 쓴 겁니다. 자발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해. 그러니까 준혁이는 아마도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 의사소통 지도를 위해서 자, 그 다음 여러분 준혁이가 볼 수 있지만 손이 닿지 않는 선반에 준혁이가 좋아하는 모형 자동차를 올려놓는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략 사용한 거예요? 환경 조성한 거죠. 그래서 요것은 환경 조성을 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환경 조성하는 건 여러분 지금 환경 조성 전략 중에서는 뭐 쓴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또? 흥미로운 상황, 선택해야 되는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부적절한 상황, 그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 여러분 EMT로 되면서 이게 강화되면서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무슨 뭐 빼기? 중요 요소 빼기. 그죠? 그래서 만약에 EMT를 기반으로 환경 조성 전략 중에 뭘 했는지를 써라. 그랬으면은 혹시 이 부분이 중요 요소 빼기를 나타낸 것일까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을 쓴 거고요. 준혁이가 이때 그 다음 보세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준혁이가 선반 아래에 와서 교사와 자동차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교사의 팔을 잡아당긴다라고 했어요. 지금 준혁이가 그냥 잡아당긴 게 아니에요. 지금 준혁이가 팔을 잡아당긴 의미가 뭐죠, 여러분? 저거 내려달라. 나 저거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 환경 조성한 것이랑 관련해서 준영이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목표 반응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것과 관련된 반응을 준영이가 먼저 보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준혁이가 이 상황에서 유도한 그런 반응이랑 관련된 반응을 학생이 먼저 보인 겁니다. 그러자 교사가 준혁이가 말하기를 기대에 찬 눈으로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줬다가 가리키면서 바로 모형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자동차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생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교사가 자동차라고 준혁이가 말했군요. 바로 말했군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학생이 이제 기다려주니까 준혁이가 바로 정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는 되지만 학생이 지금 자발적으로 바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교사가 먼저 이제 학생이 반응을 기다려주고 먼저 반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필요하면 요구 모델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준영이가 바로 가리키면서 자동차라고 한 거예요. 정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또 중요한 부분. 그러자 준혁이에게 모형 자동차를 꺼내주었다. 이게 바로 무슨 강화한 거예요? 자연적 강화해 준 거죠. 자연적인 후속 결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혁이가 먼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반응을 했을 때 자연적 강화를 해주고 했으니까 A에서 적용한 전략은 환경중심 언어중재 전략 중에 뭐예요? 우발 교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겠습니다. 자, B도 첫 번째부터 키워드가 나와요. 실외 놀이 후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라고 했어요. 실외 놀이를 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보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수업 시간이에요? 아니면 구조화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일반 일과예요? 일과입니다.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 자연적인 어떤 일과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연스러운 일과에서 얘가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준혁이에게 다가가서 모형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준혁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자동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대답을 하니까 교사는 와 그래 이건 자동차야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형 자동차를 준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준혁이에게 교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준혁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말하는 게 준혁이의 개별적인 목표 반응인 거죠. 목표. 이게 준혁이의 목표 기술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학생 준혁이의 개별적인 목표 기술인 거죠. 자동차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일과 속에서 하면 자연적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또 결정적인 키워드가 아래에 나와 있는 게 교사는 이런 식으로 일과 활동 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은 교수 전략을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교수 전략을 물었죠. 교수 전략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전략이 되는 거예요? 삽입 교수가 되는 거예요. 삽입 교수. 그래서 삽입 교수는 삽입 교수에서 사용하는 연습 방식, 시도 방식이 뭐예요? 분산 시도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기출에서 물을 때 시도의 유형을 써라, 시행의 유형을 써라, 뭐 연습 기회 방식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보통 전략을 써라, 교수 전략의 명칭을 써라 그러면 삽입 교수를 보시면 되겠어요. 삽입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 중에 학생의 목표 기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연적인 강화를 해서 일반화가 되도록 하는 게 삽입 교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도 진짜 아마 매주 보시게 될 겁니다. 발화 유도 전략. 진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기억 니은에 사용된 발화 유도 전략을 기호와 함께 쓰고 두 전략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쓰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발화 유도 전략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예시 보면서 바로 볼게요. 자, 기억 보세요. 통합학급 교실로 준혁이가 들어오면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자 통합학급 교사가 준혁이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발화 유도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들려주는 어떤 발화가 있을 때는 이 발화, 교사가 제시한 발화가 발화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발화의 입장. 누구 입장이냐? 입장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입장. 입장이 키워드입니다. 입장. 그래서 그 발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발화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 할 말이냐를 보는 거예요. 교사가 교사 입장에서 할 말이었어요. 그럼 무슨 기법이에요? 혼잣말 기법. 근데 그 상황에서 교사가 할 말이 아니라 학생이 할 말을 대신 보여줬어요. 그러면 평행적 발화 기법.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 보세요. 교사가 소방차를 색칠하면서 소방차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야겠다. 혼잣말한 거죠. 내가 칠하면서 교사가 색칠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잣말 기법이죠. 그래서 이때 두 전략의 차이점 여러분 다른 거 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요거도 첨삭해보고 보니까 자꾸 막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좀 안 맞는 말들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런 것들도 답을 쓰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꼭 써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자꾸 길게 설명하고 이 말도 써서 설명하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많이 쓴다고 좋은 답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뭐만 쓰면 돼요. 여러분 두 개의 전략의 차이는 각 발화가 누구의 입장이냐 입장이 다른 게 키워드예요. 입장 누구 입장에서의 발화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은 학생 입장에서 할 말이고 니은은 그 발화를 하는 사람 본인의 입장이다 또는 교사의 입장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준혁이는 아래 보시면은 자, 준혁이는 갑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두 귀를 양손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여러분 그리고 요거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밑줄이 있을 때 밑줄을 보고 뭐라고 파악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밑줄 주변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상황을 더 잘 파악하실 수 있고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많은 문제들은 진짜 밑줄만 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밑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주변에 맥락이 있으면 그걸 꼭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밑줄 앞을 보시면 색칠하기라고 있는데 지섭이라는 친구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지나갔어요. 그러자 두 귀를 양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을 해서 보시면은요. 감각책의 특성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던의 모델에 따라 유형을 써라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특성을 써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특성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밑줄을 보시면 감각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무슨 감각인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감각 자극에 대해서 청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지금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들어간다고 해서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둔감해요? 민감하다. 그래서 청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보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전달되게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본 김에 여러분 과소 반응, 과잉 반응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감각의 종류에 따라 과소, 과잉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는데요. 과소는 여러분 둔감해요, 민감해요? 둔감하죠. 역치가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잉 반응은 둔감해요, 민감해요? 민감하고 역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자폐에서 보게 되고 던에 대한 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 3주차쯤 됐을 때 이제 그때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고요. 우리 유특 문제 B는 훨씬 볼 게 없는데 요 앞부분에 좀 많이 몰려 있네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래 A, B 딱 끊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